이런 구조라는 것을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해겔은 이제 딱 한마디로 지양, 아우헤벤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근데 이 아우헤벤이라는 말은 왜 변증법의 구조를 다 포괄하냐면 아까 긍정, 부정, 더 높은 긍정, 정반, 합. 자, 이 세 가지의 계기를 지양이라는 말의 어원의 의미 안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 아우헤벤이라는 지양이라는 말은 베바렌, 보존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그냥 긍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보존하고 과거를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는 또한 부정의 계기가 있는데 폐기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페어니시텐이라는. 그리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에어헤벤이라고 하는 더 높은 차원으로 고양시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보존이라는 것이 단순한 긍정이라고 한다면 폐기라는 것은 또 단순한 부정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양이라는 것은 그 부정을 다시 부정함을 통해서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즉 고양이라는 것은 더 높은 긍정이고 이것은 단순한 긍정도 아니고 단순한 부정만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점을 살리면서 예를 들면 단점을 버리는 것이 더 발전된 자아의 그 성숙한 삶으로 나가는 자기가 성숙해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듯이 지향이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을 지향해 나간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일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 장점을 살려가지면서도 단점을 버리면서 결국 더 높은 자신의 장점을 더욱더 발전시키면서 단점을 고쳐나가는 자 이런 행동이 자신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겠는데 이런 긍정과 부정을 통합한 더 높은 차원의 긍정을 향해 나가는 것이 이제 지향이다. 그래서 철학이라는 것도 결국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삶에 대한 그 철학은 삶과의 대화고 또 삶을 성찰하는 것이다라고 할 때 결국 그 목표는 삶을 이렇게 지향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지향이라는 것, 삶을 지향한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철학 상담의 관점에서 보자면 실존 조명과 이제 의미 치료라는 그 빅토 프랑클의 그 입장하고도 연결고리를 갖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실 삶의 문제점, 또 아픔, 고통, 자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삶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삶을 성찰함을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고양되어 나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지향을 목표로 하는 삶을 지향하려고 하는 철학함의 과정이고 그것이 곧 대화의 과정이고 성찰의 과정이라는 얘기를 주로 해왔어요. 자, 그것은 결국 그렇다면은 우리는 삶의 어떤 아픔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들을 결국은 대화와 성찰의 그 구조를 통해서 초월해 나가는 것, 극복해 나가는 것. 자, 이것은 자기의 삶이 이제 새롭게 새 출발이 되고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고 또 탈바꿈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괴테의 시 중에 메타몰포시스란 말인데 이것은 메타는 트랜스라는 의미고 그죠? 변화되는. 몰포시스라는 것은 형태란 뜻이거든요. 몰페. 그래서 영어로 하면 트랜스포메이션의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것을 번역을 하면. 근데 우리가 뭐 트랜스포머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게 자동차가 그냥 로봇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상태죠. 기계적인 자동차가 물리적인 또 기계적인 어떤 로봇으로 바뀐 것일 뿐이고 여기서 말하는 메타몰포시스는 그런 정도의 어떤 동일한 차원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차원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자면 땅을 기어가는 육지의 어떤 그런 곤충, 애벌레가 나비로 헐헐 날아 올라간다. 즉 공중을 하늘을 날아오르는 이런 나비로 이 땅의 저항, 흙의 저항, 그리고 이 육지의 저항을 극복하고 공기 중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이런 나비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메타몰포시스라고 생물학에서는 탈바꿈, 한자 말로는 변태 이런 말 쓰죠. 근데 변태가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죠? 성적인 변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형태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변태라는 것은 변화, 형태의 변화.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그 괴테시 중에 이런 생물학적인 변태, 탈바꿈, 메타몰포시스를 소재로 한 시가 있는데, 이제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것을 매우 신기한 눈으로 받아본 시인의 이제 시죠. 그럼 또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미운 오리 새끼가 이제 백조로 변하는, 자, 이런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고, 또 피노키오 이야기라는 그 우리가 동화를 보게 되면은 마리오네트, 꼭두각시의 나무 인형에 불과한 마리오네트가 리얼 보이로 변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물론 블루 페어리가 나타나서 트루스풀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브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넌셀피시한, 자, 이런 실천을 삶 속에서 이루었을 때 너는 진정한 리얼 보이가 될 수 있겠다,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이것도 트랜스포메이션이죠. 꼭두각신 마리오네트가 어떻게 진정한 리얼 보이, 진정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동화들이 다루고 있는데, 시와 동화가, 문학 작품이. 또 헤르만 헤세 같은 독일의 그 교양 소설을 쓴 그 중에 이제 데미안 같은 소설 같은 걸 보면 아래서 깨어나서 날아오른다라는 어떤 그 은유가 나오고 비유가 나오죠. 자, 이런 것도 결국은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면 이제 해겔의 그 변증법적 지향이라는 말 썼는데, 아까 변증법의 정신, 즉 지향이라는 것과 연결고리를 간다. 삶을 지향하는 것을 소재로 하는 어떤 시들이고, 또 그걸 주제화한 어떤 동화고 또 소설일 수 있겠다. 그게 이제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은 인간 교육과도 연결고리를 줄 수 있겠죠. 아우스빌딩이라는 건 교육이라는 말에 이제 아까 지난번에 시간에 어원이라고 했었는데, 독일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도야라고도 번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도야하고 교육시키는 것.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교양 지금 수업이죠. 이 과목이 사실 교양하면 여러분이 그저 학점만을 도구적인 과목으로 따가지고 졸업하는데 그저 필수 학점만 따면 되는 도구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때워서 학점만 따는 어떤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공에 치중해서 결국 뭐 기술 자격증 따고 취업하는 데는 전공이 중요하다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오해다. 우리가 교양이라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초 교육이지만 또한 이것은 평생 여러분의 삶에 둬야 해 나가야 하는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교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양이 뭐 대학에서 몇 학점 따는 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의 교양이 다 쌓아질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삶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은 교양을 쌓아가야 되는데, 다만 이런 교양 과목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간접적으로나마, 물론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둬야 되는 것은 사회에 나가서 부딪히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인간관계, 또 여러 가지 사업,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육과 교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대학의 강의를 통해서는 간접적으로나마 사고 실험을 통해서, 또 성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인간의 성숙의 어떤 토대를 우리가 여기서는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교육이 되고 어떻게 해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사고 실험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의 뼈대를 여기서는 잡아서 결국 사회에 나가서 살을 붙여서 진정한 교양을 쌓고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 인간으로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양 시간을 너무 그 도구적인 과목으로만 이해하지 말고, 이것이 내 삶의 토대요, 뼈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전공 수업보다도 사실 아주 기초적이지만 또 중요한,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어떻게 보면 어려움과 문제의식을 해결하고 또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했을 때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이런 삶의 가장 기초적이고도 아주 중요한 그런 인격의 성장이나 성숙과 관계되는 것이 이제 교양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인간성을 도야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교양 과목도. 그래서 이제 해겔 같은 경우는 인간 정신이, 또는 인간의 인격이 아주 꾸준히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가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나아가는 도정이다, 나가는 여행 과정이고, 그
말하자면 여행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또 인간의 자유가 실현되고 정신의 자유가 형성되고 실현되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다, 이것이. 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인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죠? 뭐 공자도 어질 인자, 사랑을 의미하는 인을 중요시했듯이 또 우리가 모든 종교가 사랑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인간다움에서 인간의 본질로서 이러한 진정한 사랑이 실현돼가는 이제 과정이 바로 이런 교양을 쌓는 과정이고 도야해 나가는 과정이고, 또 이것은 인간의 인격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이것을 변법적 지향의 과정으로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학은 이런 삶의 아픔이나 문제점이나 고통으로부터 출발해서 이것을 대화하고 서로 반성함을 통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이제 오늘날 철학 상담 분야에 내용적으로는 선구자인데, 이 사람은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죠. 또는 로고테라피라는 말을 썼는데, 자신의 입장을. 근데 우리가 실존 조명이라는 말하고도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유사성이 있어요. 사실 그 실존 철학에서 나온 말들인데, 하이데거 같은 철학자는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을 썼죠. 그러나 이제 야스퍼스 같은 실존 철학자는 이제 실존 조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사실 빅터 프랑클은 두 철학자들로부터 다 영향을 받았었는데, 이제 실존 분석이라는 말은 사실 이제 하이데거가 썼던 말을 갖다 썼지만, 내용적으로 보자면 뭐 야스퍼스의 실존 조명하고도 연결고리를 다 갖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로고테라피는 이제 의미 치료라고 번역을 하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돌아보고 성찰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곧 실존을 조명하는 것이고 또 실존 분석일 수 있겠는데, 삶과의 대화나 삶과의 성찰을 통해서 실존을 조명하고 자신의 삶의 현 위치를 분석함을 통해서 결국은 무의미한 삶, 공허한 삶으로부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 그래서 의미를 발견해 나가고 가치를 발견해내는 이 과정, 이것이 이제 로고테라피의 방법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뭐냐면 인간이 정신적인 차원을 가진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이고 이제 이런 생물학적인 차원을 갖는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인간도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또 인간이 사회적인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뭐 심리적인 갈등도 겪고 또 심리적인 어떤 인간관계도 맺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한 두 차원을 가진 존재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물학적인 동물이자 뭐 사회적인 동물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빅터 프랑클은 인간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마지막 이 정신적 차원이라는 것이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극한 상황에 처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아무리 고통과 문제점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게 된다 하더라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성찰하고 그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의 자유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의 차원을 이런 중요시했고, 이 세 번째 차원으로서 이 정신의 차원을 통해서 인간은 아무리 무의미하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1차원적이고 2차원적인 이런 관점에서는 아무리 그가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도 삶의 의미를 찾아낼 수 있고 더 무한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신의 차원에서 보자면 모든 것은, 그래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점, 이것을 이제 로고테라피의 원리다라고 이제 빅터 프랑클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서 요약할 때는 세 가지로 원리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한 단어로 만든다면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원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으로서는 세 가지를 책에서 얘기하고 있죠. 역설지향, 탈성찰, 태도 변경. 이것은 나중에 설명할 것 같고, 우리가 마지막 챕터에도 다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태도 변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기 때문에, 또 인간은 정신적인 차원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아까도 말했듯이 생물학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고 어려움을 처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먹기에 따라서 정신의 자유를 통해서 얼마든지 불행한 삶으로부터 행복한 삶으로, 무의미한 삶으로부터 의미 있는 삶으로, 무가치한 삶에서 공허한 삶으로부터 허무한 삶에서 가치 있고 보람된 삶으로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정신의 능력이고 인간의 정신의 자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태도 변경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의미로부터 의미를 발견해내는 이제 로고테라피라는 의미 치료가 가능하게 된 하나의 중요한 방법론이라는 거죠. 마치 진주조개가 수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더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견뎌내는 인내를 통해서 결국은 아주 아름다운 가치 있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끝으로 이제 문화의 성격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변증법적인 대화 구조에 관한 얘기를 쭉 했죠. 우리가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삶과의 대화이자 삶을 깊이 성찰하는 과정이고, 그것은 변증법적인 어떤 정반합 또 그 일치 불일치에 다시 화해를 향해 나가는 이런 그 좀 더 삶을 성숙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삶으로의 지향이 이루어지는 더 높은 긍정을 향해 나아가는, 자, 이런 그 변증법적 지향의 구조, 그것이 바로 대화요 성찰이자 바로 철학하는 과정의 구조다. 또 삶의 그것은 바로 방식일 수도 있겠다. 삶의 구조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면 이런 삶과 철학의 관계 성격은 또한 문화 일반의 구조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가는 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삶의 구조가 곧 철학의 구조와 유사하다는 얘기는 했었죠. 우리가 과정이자 중간자적인 과정이자 보다 더 완성을 향해 나가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미완성부터 완성을 향해 나가는 중간자적인 과정이요, 좀 더 성숙을 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했었고, 그것은 또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대화의 구조이자 그것이 바로 변증법적 구조이고, 성찰과 우리가 반성과 사고 실험을 해 나가는 우리가 철학함의 구조일 수 있겠다. 그렇다면 이것이 곧 우리가 삶과 철학을 통해서 그 활동을 통해서 동사적으로 이해된 삶과 철학 활동을 통해서 일구어내는 문화의 성격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즉 문화도 결국 세 가지 계기를 갖는다.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긍정, 부정, 더 높은 긍정으로서의 부정의 부정, 이런 세 가지 계기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긍정의 계기를 보자면 문화라는 것은 일단 전통과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문화를, 전통 문화를 긍정하는 측면이 이제 문화의 중요한 측면이겠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문화재를 지정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천연기념물,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또 역사적인 유적들을 계승하고 긍정하고 그것을 보존하려는 노력, 이런 것들은 전통을 긍정하는 계기이겠죠. 그러나 이렇게 전통을 묵수하고 보존한다고만 해서 문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히려 전통의 문제점들을 어떤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유교 문화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허례허식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이제 극복하려는 노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과거의 전통을 또한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계기가 반드시 문화 안에는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부정의 측면이지만, 과거의 전통에 대한 부정이라는 측면이 문화의 중요한 또 요소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정을 위한 부정이어서는 안 된다. 과거를 부정하고 비판한다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하나의 그 발걸음이어야지, 더 높은 긍정을 향한 부정이어야지 부정을 위한 부정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진정한 비판은 이제 내재적인 비판이어야 하고, 모든 비판이라는 것은 비난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극복 역시 단순한 폐기가 아니라 그 새로움이라는 것은 곧 옛것을 버려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옛것 속에서 묻혀져 있던 새로움을 재발견하는 것이 바로 새로움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전통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온고의 지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온고의 지신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우리가 소중히 그것을 성찰함을 통해서 새로운 미래의 어떤 대안이나 미래의 방향성을 거기서 발견해내는 것이 온고의 지신이죠.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는 것이죠. 과거의 것을 숙고하고 전통을 성찰함을 통해서 미래를
오히려 알아낼 수 있는 것, 지신, 새로운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뭐 BTS나 또 대중문화, 우리가 대중가요 같은 K-팝의 그 세계화라는 것도 단순히 우리가 과거의 물론 과거의 음악, 우리가 과거의 문화를 그대로 전소해서 그것을 갖다 보존해서 국악과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K-팝의 세계화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겠죠. 문화적인 발전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K-팝이 그저 과거를 다 무시하고 우리가 전통을 완전히 무시한 채 우리의 뿌리를 완전히 잘라버리고 그저 그냥 외세 것, 팝 문화, 서양의 팝이나 또 무슨 뭐 레게, 서양의 무슨 이런 그 힙합 문화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K-팝이 성공했다고 보지는 않아요. K-팝은 어떤 그 멜로디 라인에 품고 있는 어떤 인간의 우리가 동양인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이나 깊은 어떤 울림, 이런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애잔함이나 어떤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의 온건한 사랑의 정신, 이런 것들이 멜로디 라인에 항상 깃들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서양의 음악은 또 달리 또 여러 가지 또 흥과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흥, 또 춤을 즐겨 했던 우리 민족의 이런 것들이 잘 어울려져서 뛰어난 댄스 실력도 그냥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으로부터 온 것이라고도 보여져요. 우리 옛날부터 가무 음곡을 굉장히 즐겨 했던 것으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중국 문헌에도. 그런 걸 봤을 때 그 K-팝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우리의 고유한 전통적인 어떤 정서나 문화가 서양의 외래 것을 수용함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의 것의 장점을 살리고 또 서양의 장점을 살리면서 잘 종합을 했을 때 그걸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어떤 한국 문화, 또 K-팝의 어떤 또는 우리 한국 대중문화의 우수성이 나온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 영화라든지 드라마의 성공도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도 서양의 외화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그 스토리 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정서, 이것들이 잘 녹아들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또 해학, 한국의 해학도 있잖아요. 또 유머 같은 것도, 한국적인 유머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잘 종합이 돼서 잘 조화를 이루었을 때 우리가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영화가 세계화된 그런 배경에는 전통 문화의 계승과 보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은 그것을 향한 종합, 이런 것들이, 그래서 과거의 문제점을 오히려 성찰하고 그 안에서 더 새로운 것을 발견해내는, 그래서 과거를 개선하고 더 나은 것으로 고양되는 것. 이것이 문화의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한 변주법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대화를 통해서 삶을 성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철학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곧 문화를 발전시키는 과정하고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상에 있는 중간자가 이제 인간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또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에서 얻어낼 수 있는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이런 중간자인 인간은 또 철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데, 이러한 철학할 수 있는 인간이 곧 문화를 만들어 간다고 한다면, 이 문화라는 것도 이미 완성된 완전함의 역사라기보다는 보다 완전한 것을 향해서 미완성으로부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도상의 역사고 과정의 역사이다. 그래서 중간자인 인간과 철학이 그렇듯이 인간다움의 실현인 문화도 또 철학도 대화의 구조를 지니고 또 변법적인 이런 지향을 목표로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또 인류의 역사와 문화 역시도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과의 대화다. 결국 이것은 변주법적 구조라는 점에서 인간, 문화, 철학, 이 모든 것들은 또 역사,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E.H. 카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그 역사학자가 현재와 과거의 대화다, 이렇게 이제 역사를 정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역사라는 것은 현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전통과 과거와 미래의
변주법적인 종합이다. 이것이 이제 역사가 아니겠는가. 즉 과거의 성찰을 통해서 토대로 해서 오늘날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서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미래를 향해 기투해 나가는, 설계해 나가는 이런 변주법적인 종합. 자, 이것이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낳는 것이고 역사를 새롭게 평가하는 자, 이러한 문화를 낳는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그 이후에 두 번째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AI라고 하는 영화에 대한 한번 같이 생각해 볼 이번 주의 과제가 뭐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뤄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과학이 이제 어떻게 또 오늘날의 발전된 과학 기술이 사실 인공지능 연구를 통해서 로봇 공학이 발달하게 되는데 그 영화에서도 사실 AI라는 영화에서도 아이 로봇인 그 어린이 로봇인 그 데이빗에게 과학자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부여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인간의 마음의 고유한 능력, 사랑과 같은 이런 인간의 마음 능력을 어떻게 고유한 능력을, 특징을 또 인간의 정신의 본질을 과학과 기술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연구하고 또 기술화하려고 하는가.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오늘날의 그 테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 연구에 있어서도. 그래서 여기에 관한 이제 다음 동영상을 통해서